난 진짜 이 사람들 때문에 이거 죽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당한 거야. 나는 진짜 엄밀히 얘기하면 피해자야. 아 피해자라고. 이것들 지금. 다 죽어야 되는 것들이야. 근데 뭐 이렇게 시끄러워 말이 많아. 네. 네가 날 망친 것처럼 나도 널 위해서 인생을 망쳐주마. 또 한편으로는 전화해서 모두 잘 살아라. 나 이제 인생 포기했다. 김만재 죽이고 나 자살할 거야. 예, 오늘은 우리 염건영 교수하고 296회입니다. 아유, 4번만 하시면 300회네요. 예, 이 얘기는 꼭 하네. 이제 저랑 하시겠네, 300회도. 그런가? 짝수가 되니까. 200회 때도 했나? 예. 짝수 때 홀수가 염 교수하고 하니까 딱 그렇게 되는구나. 염홍 그랬어. 염홍이니까. 이 사건은 이제 1994년도 사건인데 이거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 저 이거 현직에 있을 때 이 사건 때문에 시끌시끌했었어요. 예. 정말 시끌시끌했었어요 이거. 1994년 10월 10일이에요. 가을에. 예, 10월 10일 그날이 월요일인데 예. 17시 30분경. 5시에요? 예, 17시 30분경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빌라예요, 빌라. 빌라 2층입니다. 2층. 예, 예. 2층 2호인데 거기에서 김만재 씨라는 분이 살고 계셨어요. 그 집에. 예. 그 당시에 43세 남성인데 예. 그분의 집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17시 30분경에 저 10월 10일 날 들리면 그 주변이 시끄럽겠죠. 시끄럽죠. 그러면 비명 소리 이웃집에 다 더더군다나 빌라인데 네. 밀집 지역인데 네. 얼마나 시끄러워 뭐 금방 알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비명 소리가 너무 처절하고 크다 보니까 이웃 주민들이 충분히 들을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란 이웃이 이거 큰일 났어요. 비명 소리 들려요. 해갖고 폴에 경찰에 신고합니다. 112 신고. 네, 경찰에 신고해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뭐 좀 출동했겠죠. 네, 불이 나게 왔겠죠. 그래서 불이 나게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네. 불행하게도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고 뭐 병고가 있었던 거예요. 늦었습니다. 그 김만재 씨 집에는 네. 김 씨의 부인, 그다음에 김 씨의 아들, 그다음에 이웃집 아들. 이웃집의 아들이요? 예, 이웃집 아들 등 3명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어요. 애들하고 엄마하고요? 예. 뭔 일이야? 가장 먼저 눈에 띈 아이들은 완전히 피투성이 상태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불에 이렇게 덮여 있었는데 얼굴이 처참하게 뭉그러진 상태였어요. 야, 뭐야. 그때 김 씨의 아들은 11살이에요. 11살이고요. 그다음에 이웃집 나동 살고 있던 아이는 6살이에요. 김군이에요. 놀러 왔나 보네 옆집에. 옆집에 놀러 와가지고 비참하게 둘 다 둔기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폭행을 당해가지고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경찰이 발견했을 때 이불에 덮인 그 어린아이들 이런 거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낮 시간대 뭐야 이게. 현장 나가가지고 애기들 어린애들 죽어 있는 거 보면 가슴이 진짜 너무 아파요. 너무. 메이죠. 정말 그냥 미어져. 네. 얼마나 가슴 아픈데. 네. 자, 그리고 살펴보면서 봤더니 건너방에는 이 김만재 씨의 부인 그분도 저 김 씨예요. 네. 그 당시에 37살. 그 여성분도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김 씨, 그 여성 김 씨 옆에는 범인이 버리고 간 걸로 추정되는 피 묻은 흉기가 떨어져 있었어. 범구가 거기 그러니까 있었네요. 공격하고 거기다 버리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즉시 이 김여인을 병원으로 이송 조치를 했고요. 엄만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이송 조치를 했고 뭐 애들은 이미 완전히 사망한 상태고 처참하게 일그러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 씨는 숨을 쉬고 있으니까 병원으로 이송 조치를 했고 다행히 생명을 건졌습니다. 애들만 못난리야 이것도.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들 11살짜리 6살짜리 애들만 둘이 비참하게 삶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노리고 들어간 거네 교수님 일단은요. 뭐 강도로 보기도 엄하고. 타겟팅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에 이 김 씨가 의식을 못 차리니까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웃집 들을 수밖에 없죠. 비명 소리 들은 이웃집
네. 상대로 해서 탐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래서 그 결과 보니까 사건 발생 시간대에 20대 청년이 20대 청년이 김 씨의 집에서 허겁지겁 뛰어나와 엑셀 승용차 엑셀 네. 뭐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지만 서울 3버에 3,500번이에요. 외우기도 좋아요. 서울 3버에 3,500번. 바로 외야겠네. 예, 엑셀 승용차를 타고 도망가는 거를 이웃 주민이 목격을 했어요. 아, 목격자가 있었네요. 네, 목격자가. 그래서 경찰이 어느 쪽으로 갔어요, 그 차가. 네, 어디로 갔냐고. 그래서 그 차를 이제 동선을 추적을 해요. 그 과정에서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엑셀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한 70m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그 차가. 그 차 타고는 멀리 도망가죠. 도망도 왜 멀리 못 갔냐면 이 차가 굉음을 내면서 진행을 하다가 도망가는 하고 하다가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났어요. 쿵쿵쿵쿵. 그러다 보니까 차를 거기다 두고 그 차를 몰고 있던 그 청년이 도주하는 걸 봤다는 목격자도 그 인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범행을 해놓고 그 엑셀차 타고 그냥 도망을 가야 되는데 지도 일을 저질러 놓으니까 빨리 밟아서 골목길을 빠져나가다가 세우는 차들을 막 받은 거예요. 흥분 상태니까.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차 놔두고 빠져나와서 내뛴 겁니다. 그 차는 이제 놓고 갔네. 그러니까 뭐 이 목격자들 진술로 뭐 봐서 분명히 이거는 20대 청년 맞죠. 허겁지겁 뛰어나오는 놈 봤지. 차에서 내려가고 사고 내놓고 내려서 가는 20대 그런 놈도 봤지. 똑같은 저 인상착이고 한 놈이잖아. 그렇게 본 거예요. 차주를 찾으면 되겠네요. 차주 찾으면 되죠. 차적 조회했어요. 차적 조회를 했더니 이름이 김경록입니다. 김경록. 당시 27살 남성이에요. 김경록.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일단은 범인의 인적 사항이 현재는 밝혀진 걸로 보여요. 다만 또 그 차주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건 염두에 두겠죠. 그러나 일단 제1용의자는 김경록입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놓고요. 그럼 이제 지금 이 피해를 당한 그 김만재 씨 가족을 좀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 가족 구성 봐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살의 김만재 씨 같이 그 남편이에요. 아빠고 아내 김 씨는 37이에요. 다행히 지금 병원에 가 있는데 생명은 건졌어요. 아들이 11살짜리 사망했어요. 김현군이에요. 김현군. 그리고 딸이 하나 있어요. 딸 하나 있고 김유미라고 김유미. 그 당시에 13살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쯤 됐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망한 김군보다 2살이 더 먹었어요. 6학년짜리네.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네 식구가. 그러니까 일남 일녀를 두고 이 부부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김양은 지금 사망 안 했잖아. 그렇죠. 애기는 여기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김양은 그럼 어떻게 된 걸까? 이제 그거 확인을 해봤더니 더더군다나 월요일 날이잖아. 월요일이고 17시 30분이면 얘도 학교 갔다 충분히 오후 남은 시간이지. 초등학생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건 정말 다행이지만 포함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그날 오후에 집에 김경록이가 찾아온 거예요. 집으로? 그래갖고 야, 이 김양한테 얘기했어요. 니네 엄마한테 전화 좀 해가지고 집으로 좀 오시라고 그래 하면서 딸한테 시켰어요. 딸한테 시켰다고요? 이 김경록이 찾아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이제 김양이. 아저씨가 왔는데 아는 아저씨였어요. 아저씨가 와가지고 엄마 좀 빨리 집으로 오래. 그 얘기를 전달을 하고 난 다음에 지는 외출을 했어요. 나가갔구나. 뭐 학원을 가든 친구 만나러 가든 나갔겠네. 왜 그러냐면 이 아내, 저 공격받은 아내 김 씨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서 통닭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치킨집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가게 나가 있는 거예요. 통닭집을 운영하고 있던 김 씨는 어제 우리 집에 왔던 아저씨가 다시 와가지고 그 전날도 왔었어요. 김경록이가 우리 집에 다시 와가지고 엄마 좀 빨리 가게에서 집으로 좀 오시래. 이 얘기를 하고 지는 외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공격에서 벗어난 거예요. 다행이네. 그런데 이 전화를 받은 이 아내 김 씨는 뭔가 석연치 않아갖고 애들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애들만. 그러니까 그냥 다급히 집으로 왔다가 공격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왜가 나오죠? 아내 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김경록이는 사건 전날에도 집에 왔었다. 전날 온 걸로. 우리 남편 김만지한테 섭섭하다고 했다. 섭섭하다. 김경록이가.
그 섭섭한 이유가 뭐냐면 지가 재판을 받았대. 예,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데 법정에서 왜 그 김만재 씨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왜 법정에서 나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냐. 이러면서 항의를 했다는 거야. 찾아와가지고. 김경록이 같은 경우는 남편 김만재 씨가 공장장으로 있던 서울 등촌동에 땡땡 합섬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래요. 그 남편의 부하였던 거야. 수년 전에 김만재 씨는 김경록이의 직장 상사였던 겁니다. 여기서 법정에서 섭섭한 증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오래간만에 찾아와가지고 정말 이 집 참는데 힘들었어요 이러면서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법정에서 왜 나한테 불리하게 증언했냐 이런 얘기하면서 항의를 했는데 그 항의한 섭섭한 증언은 뭘까?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김경록이가 요 김만재 씨하고 같이 근무할 때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지는 직원으로 근무할 때 그 당시 공장 직원이었던 17살짜리 여성이 있었어. 그 여성을 성폭행을 했어요. 아이고. 김경록이가. 그게 1990년 5월이에요. 나쁜 놈이죠. 그 성폭행을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놈이 재판에 회부된 거예요. 처벌받은 거죠. 그래서 남편 김만재 씨가 김경록이가 이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법정 진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피해 여성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고 뭐 있었나 보네요. 왜? 공장장한테 그 피해 여성이 와서 상담을 했으니까. 17살짜리가 피해 여직원이 공장장인 나한테 상담 요청을 해서 성폭행 사건을 알게 됐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성이 너 그러면 저 김경록이한테 성폭행 당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말했어? 하고 경찰이 물었겠지. 그러니까 그 여성이 제가 제일 먼저 공장장님 김만재 공장장님한테 가서 제가 김경록이한테 강간당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는 진술을 했겠죠. 그거를 이제 법정에서 그대로 진술한 거예요. 들은 대로 얘기한 거지. 들은 대로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섭섭하게 불리하게 진술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이 얘는 섭섭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이제 김경록이는 그 당시에 3년 6개월형을 받습니다. 실형을 받아요. 강간으로. 강간으로. 그리고 1993년 11월에 출소합니다. 11월에 출소를 해요. 즉 말하면 김경록이는 김만재가 자신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해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고 생각하고 보복을 결심한 거예요. 그러면 교도소에서 3년 6개월 동안 칼을 갈았다는 얘기예요? 칼을 갈은 거죠. 김만재 씨 집을 찾는 데만 1년 걸렸어요. 이게 무서운 놈이야 이거. 무서운 놈이네 이거. 그런데 정작 김만재 씨는 김경록이를 평상시에 친동생처럼 대해줬고요. 법정에서도 특별히 해가 되는 진술을 한 게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자기는 그 얘기만 했어요. 들은 바 있다. 들은 얘기는 있다. 그건 말 안 할 수가 없잖아. 나를 찾아와서 당했다고 한 거. 안 들었다 하면 거짓말이지. 근데 아마 이제 이 김경록이 이 새끼 입장에서는 피해자 17살짜리 그 여직원이 김만재 씨한테 공장장한테 피해 사실을 얘기하니까 김만재 씨가 신고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둘이서 같이. 그래서 일을 가는 것 같아요. 이 새끼 나쁜 새끼 이거. 지 맘대로 생각해. 그래서 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마 어제 왔던 아저씨 우리 집에서 밥 먹고 했던 그 아저씨 그 아저씨가 지금 또 왔는데 엄마 잠깐만 들어오시래. 그러고 걔는 아무 생각 없이 놀러 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새끼는 그날 죽이러 온 겁니다. 김경록이 전날 왔었다며. 그 전날 와가지고 이제 공장장님 김경록입니다. 저 학교 잘 갔다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껄렁껄렁하고 하니까 김만재 씨가 아유 너 고생 많이 했다. 이러면서 집에서 저녁 식사도 대접했어요. 아유 잘해줬네. 그리고 위로하고 그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 새끼하고 또 화기애애하게 보내고 갔어요 그 새끼가. 근데 그 다음날 온 거예요. 그 다음날 올 때는 죽이러 온 겁니다. 둔기 준비했잖아요. 죽이러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니까 애들만 있거든. 그러니까 큰딸 시켜갖고 엄마 오라고. 엄마 오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오면 죽이려고. 큰딸도 그냥 집에 눌러 앉았으면 죽었어요. 같이 갈 뻔했네. 이웃에서 놀러 오는 애는 또 왜 죽이냐고. 그러니까 이거 또라이 새끼지. 가족 파악 다 했잖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김경록이가 범행한 건 명확해요 이제. 살인미네 이 새끼. 뭐 저 차량 남바도 김경록. 네, 그다음에 뭐 아내가 잠시 깨어나고 얘기한 것도 김경록. 예, 애기도 그렇고 큰 애도. 그러니까 이거는 김경록이 범인이야. 이 새끼 빨리 잡아야지. 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발견한 차 있잖아요. 네. 차를 수색을 해. 엑셀부터 뒤졌겠네. 예. 엑셀을 다 뒤졌더니 거기서 노트가 한 건 나와요. 노트가요? 저 이거 현직에 있을 때 이 사건 알고 있는데 이거 아주 그때 우리 충격이었어요. 노트가 한 건 나옵니다. 범행 노트 기록한 범행 거예요? 일지예요. 일지가 있어요. 범행 계획서. 이게 하나 나와요. 거기에는 지가 죽이고자 하는 사람 이름하고 죽여야 되는 이유를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뭐 옆에다가 당구장 표시하고 이들은 반드시 죽이겠다. 그 데스노트네요. 흔히 말하는 그렇죠. 거기에 기재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김만재 씨 가족 말고. 또 누가 있어요? 내일은 김 씨하고 이 씨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기재가 됐어요. 즉 말하면 다음 순번이 거기 딱 떠 있는 거예요. 경찰이 딱 확인해 보니까 내일이 오늘 지금 김만재 씨 가족 죽였으니까 네. 그거 내일 그 다음 내일은 지금 김 씨야. 그 강간당한 여성 그 피해자 그 여자가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김하고 이 씨가 있어요. 그 저 다른 여성은 김 씨는 22살 그 당시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여성이고요. 경기도 광주에. 그 여성하고 같이 살고 있는 동거남 또 이 씨가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은 한 살 아래 21살이에요. 네. 요 사람 둘을 죽이겠다는 거야. 다음 순번으로 그 노트에 보니까. 야. 그 다음 순번이 다음 날이면 바로 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죽이고. 네, 그래서 경찰이 바로 그걸로 또 집으로 그쪽 경기도 광주로 출동합니다. 여기는 그 저 수원 경찰서예요. 예. 근데 여기서 경찰이 실수한 겁니다. 왜요? 공조 수사했어야죠. 그러네. 이게 경찰이 그 이 공명심 내가 잡겠다는 공명심 때문에 정말 그 사태가 커지는 거를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바로 전화했어야 되는데 광주. 이거는 바로 광주경찰서에다가 공조수사를 요청해가지고 아니 광주경찰서에 있는 형사가 현장 가는 게 빠릅니까? 그렇죠. 여기 수원에서 광주까지 날아가는 게 빠릅니까? 아유 광주가 빠르죠. 이제 인적사항이 밝혀지니까 그 범인 우리가 잡고 싶은 거지. 이거는 정말 잘못된 수사 행태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지 날라가요? 네. 지금은 이런 행태의 수사 안 합니다. 93년도만 되니 98년도니까 이따위 짓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 이거 엄청 잘못한 수사입니다. 94년도 사건인데. 그 사람들이 경기도 광주에 사는 광주경찰서로 바로 공조 요청을 했어야지. 왜 지들이 잡으러 늦게 가고 거기로 뭐 차 타고 아무리 빨리 날아가도 광주경찰서만 하냐고. 그 갔더니 몇 시에? 자, 간 게 10월 11일 날 01시 40분이에요. 그 다음 날 아이고. 근데 또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범행일지 노트를 차를 뒤지기 시작한 것도 뒤늦게예요. 손 안 대고 있다가. 그 노트를 살펴보기 시작한 것도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저녁에 확인한 드러났는데 이거 하면은 늦었잖아. 그럼 빨리 공조수사를 하든지 밤늦게 잡으러 가서 도착한 게 그 다음 날 10월 11일 날 01시 40분이에요. 새벽에. 아이고. 새벽에 들어갔어요. 김 씨 집에. 22살 여성 그 김 씨 집에 딱 도착했을 때는 이미 두 사람은 둔기 망치입니다. 망치. 둔기로 얼굴 머리를 공격을 받아갖고 신음 중에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냐. 이거를 수원 형사가 발견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거기서 이제 성남 인하병원으로 이송 조치를 두 사람을. 그러니까 이거는 범행일지도 바로 안 살펴갖고 뒤늦게 살펴보는 바람에 늦은 데다가 그걸 발견했으면 즉시 광주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어요. 피신했어야죠. 피신을 시키든지 아니면 경찰이 가 있다 잡든지.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적사항 나오니까 아이고 우리가 잡자야 이거. 그건 진짜 이거는 정말 잘못된 수사 관행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남 인하병원으로 두 사람을 이제 이송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용된 둔기는 나중에 이제 밝혀졌지만 그 근처에 있는 광주 그 무슨 섬유 공장이 있어요. 이 새끼가 김경록이가 거기서도 근무를 했었어요. 거기도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 와서 망치 빌려간 게 나와요. 여기 수원에서 김만재 씨는 이제 가족 거기 버리고 가고 그 흉기는 버리고 왔잖아요. 망치. 버리고 가서 이제 그 다음 순번으로 광주로 간 거 아니야. 근데 가서 이제 둔기가 필요하잖아. 그 인근에 지가 댕겼던 공장에 가갖고 빌려요.
빌려가지고 와서 그걸로 범행한 거예요. 알고 빌려줬겠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이 공격당한 형태를 봤더니 그 공안시 40분이면 잠자는 시간이 잘 때지 한참. 잠옷 입은 상태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에 당했기 때문에 방어운조차도 없어. 자는 사람은 들어와서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뭐 아예 큰 소란도 없었고 주변에 욱욱 소리 나고 끝났겠지. 네. 그 상태에서 그냥 잠자다가 당한 것 같고요. 그 옆에 그분들 옆에는 김경록이 이놈이 벗어놓은 피 묻은 청바지도 거기 바지도 벗고 갖고 집 막 피가 묻어서 튀니까 피 묻은 청바지도 그 옆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러면 이 양반들은 무슨 관계인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또 왜 죽이는 왜 그런 거냐? 이건 봤더니 이 새끼 나쁜 새끼예요 진짜. 예, 1994년도 3월 달에 경기도 광주에서 이것도 이제 그 디섬이고 섬이에요. 김 씨 그 여성을 그 공격한 여성을 기숙사에서 성폭행했어요. 이게 나쁜 새끼. 이 새끼 수법이 그래 수법이. 그러면 이거 등촌동에서 있을 때 17살짜리 김 씨를 공격했었잖아요. 그래서 교도소 3년 6월 살았잖아. 근데 이제 기 나와서 94년도 3월 달에 93년도 7월 달에 보면 93년 7월 달에 기숙사에서 그 김 씨를 성폭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건이 그해 여름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돼 버렸어요. 검찰에서 아마 증거불 충분했겠다 이거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이 얼마나 억울해. 자기 기숙사에서 분명히 당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동거남하고 둘이서 막 계속 진정서 탄원서 당연하지. 써서 냈어요. 이거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불기소 처분이 될 수가 있냐. 그거에 대한 그 앙심을 이 새끼가 품은 거예요. 나쁜 짓 해놓고 참 그리고 이제 수시로 그 김 씨 찾아가고 불기소 받고 난 다음에 너 당한 마치 내가 앞으로 갚아줄 거야. 이러면서 그 협박도 많이 했어요. 도라이네. 완전 나쁜 새끼야 이거. 도라이네. 그랬던 겁니다. 자, 이러니 한번 이거 진짜 살인귀야 이거 난리 났어 지금.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5명이나 지금. 그러니까 이거 바로 수사본부 설치돼. 수사본부가 설치돼 가지고. 경찰청 이제 경기경찰청입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이지 그때는. 지금은 이제 경기경찰청, 충남경찰청 이렇게 부르지만 예전에는 경기지방경찰청, 뭐 울산지방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경기지방경찰청입니다. 경기지방경찰청 박봉태 차장이에요. 경무관입니다. 경무관 그 당시에 본부장으로 해갖고 수사본부가 설치됩니다. 어디에다가 수원경찰서 송죽파출소에. 수원에서 발생했으니까. 수원경찰서 송죽파출소에다가 수사본부를 설치를 합니다. 이건 엄청 큰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하는데 수사본부를 설치했을 때요. 아까 10월 11일 날 공안시 40분에 도착했다고 그러잖아요. 형사들이 10월 11일 공안시 40분에 도착하기 이전에 그 공안시 30분 딱 10분 전에 수사본부로 전화가 걸리고 됐어요. 전화가 걸려갖고 이 새끼가 직접 전화해요. 뭐라고? 뭐 간 보는 거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가? 그런데 10분 뒤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공격 받은 상태예요. 광주에는. 그리고 또 공안시 30분 5분 있다 또 걸어요. 그때는 이제 수원경찰서 형사에다 전화가 걸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광주 간 거 속이려고 나 김만재 집 주변에 있어. 김만재 마저 죽이고 자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요. 이 머리 쓰네 이거. 이 새끼가 지금 그러니까 어디가 있는 겁니까? 광주 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그 집에. 그런데도 이 새끼가 간 보느라고 얘들이 광주로 왔나 안 왔나 간 보려고 1시 30분경에 전화 한번 해보고 수사본부에다가 그리고 35분 뒤에는 또 그 수원경찰서 형사계에다가 나 김만재 죽이고 내가 자수할게요. 그런 전화를 해요. 이건 뭐 그리고 그 끊자마자 들어가서 그 사람들 공격한 거예요. 이건 뭐 브레이크도 없네 지금 얘가. 브레이크가 없네.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하려고 도착을 해서 일부러 이 추적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고 간도 보고 그런 거예요. 이게 교활하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그 당일날 뭐 동아리역 같은 거 뽑아보니까요. 10월 11일 날 이제 자정경에 그러니까 이제 광주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김만재 씨네 집
가족들 공격하고 나서 도망갔잖아. 그래서 광주로 갔을 거예요. 둥기도 빌리고 이러느라고. 그때 자정경에는 지 형 31살 먹은 그 당시에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잘 사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이런 전화도 하고요. 또 뭐 09시 30분 이제 범행 저질고 죽이고 나서 그쪽 광주에 있는 두 사람까지 공격하고 이제 날이 밝았잖아. 09시 30분 경에는 이제 그때부터 친구하고 누나 등등해서 한 7명한테 전화 쫙 돌려요. 잘 전화했구나. 그래가지고 야, 난 진짜 이 사람들 때문에 이거 죽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당한 거야. 나는 진짜 엄밀히 얘기하면 피해자야. 피해자라고. 이것들 다 죽어야 되는 것들이야. 근데 뭐 이렇게 시끄러워 말이 많아. 그러면서 한대 얘기가 김만재 걔는 내가 꼭 죽이고 갈 거야. 그 전에는 내 자수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궁극적인 타겟이네. 자수하라고 이제 막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돼. 나 김만재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 자수 안 해. 그러면서 또 여기 또 장난칩니다. 뭐라고? 여기 성남인데 말이야. 내 돈이 좀 떨어졌어. 응? 통장으로 돈 좀 붙여줘. 이렇게 또 장난쳐요. 또 한편으로는 전화해서 모두 잘 살아라. 나 이제 인생 포기했다. 김만재 죽이고 나 자살할 거야.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전화를 한 7명한테 돌려. 경찰들이 헷갈리는 거 이거. 아, 새끼 아주 교활해요. 그럼 이제 이 경우는 경찰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얘가 이제 그렇게 한 7명하고 전화를 딱 돌리고 나온 다음에 10월 11일 오후부터는 지인들하고 연락도 아예 끊습니다. 이제 저 실시간 접속도로 깔아. 이게 빵제비라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추적되는 걸 하는 거네. 그러고는 이제 이 새끼 잠적해버려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답답해지잖아. 그러면 그동안 전화 걸려온 데가 어딘지를 이제 지역을 발신지 역추적을 해 경찰이. 그치, 공중전화 박스 찾아야겠다. 그래서 발신지를 이제 역추적을 해서 봤더니 이 새끼가 구이동, 저 동서울 버스터미널, 성남 모란시장 주변 시외버스터미널 이쪽 등등이 떠요. 그리고 더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또 공중전화로 언론사하고도 약 1시간 20분 정도 통화도 했어요. 언론사랑요? 네, 언론사랑. 서울 친구하고도 통화한 게 또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역추적에서 이 새끼가 출몰 지역을 경찰이 예상해서 형사들이 배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발신 추적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새끼 연고지가 묘하게 연고지가 걸리는 게 경북 포항도 걸리고요. 포항이 걸려요. 그다음에 경기도 고양시도 걸려요. 일산에. 네, 이제. 그러니까 형사들은 또 글로도 급해. 그러니까 수사본부 차려놓고 형사들 찢기 바빠. 모란시장 주변으로 가, 구이동으로 가, 동서울 뭐저 시외버스터면 막 찢는 거야. 이 새끼의 노라는 거 이거예요. 전화는 마구잡이로 해야 되는 여기저기 막 해야 되니까. 주고 안 잡고. 옮기면서 전화해야 되니까. 이런 거 제일 해먹거든요. 사실은 이 사건 났을 때요. 저 현직에 있었는데 전국이 비상 걸렸어요. 다 비상했겠네 이 정도. 전국이. 전국이 비상 걸려갖고 우리도 막 뭐 숙박업소 임금에서부터 뭐 안 간 데 없어요 막. 빨리 안 잡으면 지금 또 누가 또 다치게 거기에다가 아유 이거 정말 복잡했던 사건인데 하여튼 자 그러고 이제 계속 김만재 죽이기 전에는 제가 그렇죠 계속 선언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수원에 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원에 다시 김만재 씨를 죽이러 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김만재 씨를 파출소에다가 보호 조치를 그렇게 해야죠. 뭐. 남은 딸하고. 그 방법이 없잖아 지금. 딸은 저 파출소에서 학교 출퇴 통학하고 김만재 씨도 파출소에서 먹고 자요. 거기에다가 전국에 있는 261개 검문소에 8,000명의 경찰을 집중 배치합니다. 이거 이때 나도 근무 동원 나갔을 테니까요. 막 우리 관내에 검문소 운영하고 막 임시 검문소 운영하고 그래서 형사들 밤새도록 교대로 근무했어요. 얘가 지금 경기도를 막 누비고 다니니까. 누비고 다니니까. 261개 검문소에 8,000여 명의 경찰을 집중 배치를 하고 이미 이 사건은 경찰이 인적사항 다 드러나고 뭐 다 언론에 다 알려진 상황이니까 공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피해자 너무 많아. 현상금 500만 원 걸었습니다. 그때 현상금 500. 큰 돈이에요. 500만 원 걸고 전단지를 10만 장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쫙 뿌려. 전국에.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집중했던 데는 광주, 경기도 광주. 그다음에 성남. 그다음에 용인. 그 요놈 출몰 지역. 거기에 집중 배치를 해서 검문이 강화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집중 배치한 이유가 검문 검색 공개 수배가 쫙 떨어지면 얘가
원거리 이동은 좀 어렵잖아. 행동에 제약을 그렇죠. 받으니까. 예. 그러면 요 새끼가 경기도 광주 범행 일으킨 경기도 광주나 그 옆에 모란시장인데 성남 그 인근이잖아. 또 그 옆에 용인이잖아. 그 언저리 네. 그 섹터에서 이 새끼가 지금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야. 납작 엎드려 있을 가능성이. 네. 근데 그런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경찰력을 배치해요. 주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근무했고. 그러니까 포위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요 정점이 있으면 요렇게 원을 그리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노른자이 마냥 요 놈이 더 이상 여기서 못 도망갔을 것 같다 행동이 그럼 거기는 아주 촘촘하게 둘러싸는 거죠. 예. 그게 용인, 광주, 성남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섹터는 좀 넓어지면 덜 촘촘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 집중 배치하거든요. 난리네. 그러니까 얘는 건물이 강화됐으니까 장거리로는 못 갈 거다. 네. 이렇게 봐갖고 버스터미널 막 쫙 깔려 있을 테니까. 테니까. 그쪽에 깔은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추적을 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만재 씨 같은 경우는 직장 가고 그럴 때 형사들이 따라가고 바디가드 한 거예요. 예. 한 40명이 교대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죠. 40명이 교대로. 피해 보면 안 되죠. 애 학교 갔다가 나오는 것까지 기다렸다 데려오고 막 한 40여 명이 김만재 씨 가족 신변보호 활동을 형사들이 했고요. 남편하고 이 큰 딸은 슬퍼할 상황도 아니네. 지금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또 형사들 여기 또 신변보호조로 꽂잖아요. 예. 그 수사 형사들이 꽂아놓으면 엄청 불편해 투덜거려요. 수사해야 되는데 저기 따라다닌다고. 근데 그것도 엄청 중요한 사람 안 다치는 게 더 중요하지. 40여 명 배치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새끼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거 진짜 큰일이네. 깜깜한 거예요. 어떻게 잡아야 되냐. 진짜 깜깜하다. 봐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김경록이에 대해서 이 새끼의 똥구멍까지 다 파봐야 돼. 다 파야지 속을. 예. 이놈이 어떤 놈인가를 완전히 입체적으로 다 분해를 해야 돼. 예, 그래서 그 연관성을 이제 찾아가면서 이 새끼를 검거해야 되거든. 네. 그 과정에서 이 새끼한테 나온 게 딱 하나 있어. 뭐예요? 요게 대피 중이고 도피 중일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뭘 것 같아요? 지병 있는 놈이에요. 지병 있는 경우에. 당이 심한 새끼 당약을 못 먹으면 미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염교수 사고 치고 나면 당약 구하려고 병원 가야 돼. 네, 맞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요 새끼를 병력을 딱 조사를 했더니 요 새끼가 고질적인 위장 질환이 있어요. 속 많이 아프네. 한시도 이 위장약 밥 처먹고 안 먹으면 끄끄거려갖고 막 그래서 못 견디는다는 걸 알았어요 경찰이. 이 새끼가 고질적인 위장 질환이 있다는 걸 착안을 해가지고 수도권 일대에 약국에도 전단 같은 걸 다 배포합니다. 약도 못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 새끼 입장에서는 뭐 속된 말로 갤퍼스라도 살아가야 되는데 못 사지. 못 가. 약국 정문 앞에 지 얼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팎으로 이게 고로운 거죠. 압박을 지금 가는구나. 갈 데가 없는 거 이 새끼. 네. 그렇게 신고 유도도 하고 그렇게 압박도 하고. 네.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야지. 그렇죠. 노출이 돼 갖고 잡히거든. 네. 어디 가서 우리가 내과에서 미꾸라지를 잡으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휘적거려야 돼. 그렇죠. 그 내과에 미꾸라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막 휘적거려야지 미꾸라지가 놀라갖고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과에는 미꾸라지가 있다. 그러면 그때 양쪽으로 물 맞고 물 퍼내고 그 미꾸라지 잡는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이치입니다.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하는 것도 막 전단지 배포해서 막 약국 같은 데 붙여갖고 약 사 먹으러도 못 가게 만들고 미치지. 보니까 지나가면서 볼 테니까. 그리고 막 압박은 들어오는데 계속 은신해서 꼼짝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 네. 막 휘적거리니까. 그러니까 휘적거려야지 나오거든요. 이제 그 휘적거림 활동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리고 이제 막 용의 지점 이제 수색도 계속 하는 거예요. 얘가 전화 걸은 그 지역은 뺑 둘러싸가지고 사거리 다 뒤져. 네. 뭐 모텔, PC방, 여인숙까지, 고시원까지, 네. 게임방까지, 오락실까지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압축 들어가. 이게 한 연간 계산하니까 약 30만 명 동원했어요. 어마어마하네. 이때 진짜 난리였습니다. 난리였어요, 난리. 이거 빨리 잡혀야지 우리가 정상 근무 우리 업무로 돌아가는데. 우리 업무 해야지. 이 김경록이 이 새끼 때문에 그때 내가 기억이 생생하다니까요. 김경록이 이 새끼 때문에 내가 강력반장할 때 이때 이 새끼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했다니까. 검문하고 맞고 뒤지고 댕기는 하고. 네. 계속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 오리무중이야. 미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도 욕 많이 했어요. 씨, 뭐 수원권 형사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빨리 잡아야지. 아이 씨, 빨리 잡아야지. 우리도 일할 텐데 왜 이렇게 못 잡는 거야 이걸. 막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했던 것도 있는데. 네. 그래도 오르무 중이니까 아 이거 현상금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갖고 1994년 10월 17일 날 네. 500에서 현상금을 1,0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이때 1,000만 원 엄청 큰 돈이에요. 네, 큰 돈이에요. 94년도에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1,000만 원으로 이제 올리고 이제 그래도 제보가 안 들어와. 그래도 제보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형사들이 야 이거 정말 미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때 이제 시간이 좀 장기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제 그 아침 수사본부를 차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8시경이면 수사본부 차려는 아까 삼덕 파출소 있잖아요. 글로 수사본부에 동원된 형사들이 다 모여요. 다 집합하시고. 그래갖고 전체 앉아서 어저께 전날 수사했던 거를 보고를 하고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그리고 이제 그 보고한 거를 전부 취합해 갖고 수사 방향을 전한 다음에 수사할 항목을 또 팀별로 뿌려줘요. 그날 할 그럼 거예요. 그걸 들고 나가. 네.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걸 수사하고 와서 저녁 8시에 또 들어와. 대체로 18시경에 들어오는데 5시경에. 수사본부 차리면 대체로 한 19시에서 20시에 회의를 해요. 그래서 한 11시까지 회의해요. 그다음에 23시에 나갑니다. 또. 야간 수사를 위해서. 2번 하시는구나. 야간 수사에서 나가서 야간에 해야 되는 팀들은 수사하고 아닌 팀들은 좀 들어가서 쉬고. 네, 쉬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게 수사본부가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제 수사회의를 쭉 하면 여러 의견들을 개진을 해요. 자, 막내도 너부터 얘기해봐. 네 생각은 뭐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것 같아? 니네 뒤졌는데 왜 발견 못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막내가 뭐 어쩌고 얘기하고 그래. 또 누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예측을 어떤 식으로 하는 형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이 정도로 딱 가두리에 가둬놓고 이를테면 가두리죠. 포위망이. 가두리에 가둬놓고 이 정도로 압축을 하고 발로 휘적거리는데 이 새끼가 안 움직이는 거는 이 새끼 뒤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이 커지네요. 시간 갈수록. 이거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가두리에 가둬놓고 휘적거리는데도 이 새끼가 꼼짝 안 한다는 거는 이거 죽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말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수사팀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부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구나. 이거 상당히 타당성 있는 얘기거든요. 이동이라든지 어떤 출연했다는 징후 이런 게 전혀 안 보이니까. 추적자들은 알지. 그렇게 휘적거리고 다니는데도.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자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이제 이게 제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어 이러고 있는 중에 10월 17일입니다. 한참 지나잖아요.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제보가 경기도 용인 수지면 동천리 마을 주민이에요. 동천이요. 네, 그분이 거기 낙생저수지라고 낙생이라고 있죠. 낙생저수지 부근에 있는 외딴 집에 10시경에 아침 10시경에 김경록으로 전단지에 나와 있는 김경록이 같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 신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신고를 안 했어요. 즉시 신고했었으면 수색이 좀 더 빨랐을 텐데 이분도 망설였습니다. 무서워서. 왜? 보복하고 다니면서 죽이잖아. 사람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런 놈들 사건은 신고도 잘 안 해요. 그러네. 지금 두 사람 죽이고 나머지 2사람 죽여서 지금 하고 계속 보복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런 놈이면 내가 신고하면 나 찾아서 나 죽일 거 아니야. 그래서 신고를 안 하려고 뻗댔고요. 옆에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설득 끝에 늦지막하게 그 10시경에 봤다는 거를 오후에나 신고했어요. 오후에. 응? 그래서 이제 경찰이 득달같이 가가지고 그 인근을 수색을 했는데 그 저수지 부근 그 외딴 집인데 그 인근은 다 산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아파트지 옛날에 다 산이었는데 뭐. 인근 수색을 그냥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10시경에 나타났는데 오후에 가서 하면은 이게 뭐 찾을 수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실패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여기서 멀리 못 갔을 거야. 또 가두리가 커져. 그렇지. 가두리가 또 커지는 거야. 수사하는 사람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광교산, 그다음에 백운산, 모락산. 그 둘레 배치를 합니다. 다 넘어가네 그냥. 그때도 또 이제 인근에 제보가 있었고요. 40개 중대 5,000명이 동원됐어요.
그래서 새벽 04시부터 또 수색이 들어가요. 네. 뭐 찾긴 찾았어요, 교수님. 이렇게 06시 한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산액 수색 실패했습니다. 아, 나온 게 없구나.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아마 국민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 이 산에 있어. 요 산에 범인이 숨어 있어. 그러면 이치는 시 오벌리는 뺑 둘러싸면 돼. 뺑 둘러싼 다음에 동시에 같이 올라가. 네. 모리지. 예. 이렇게 올라가면 요 새끼가 도망가다 꼭대기 잡힐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원리는 그래.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아예 안 돼요. 뺑 둘러싸갖고 쭉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산인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 울퉁불퉁하고. 그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청계산에 옛날에 신창원이가 출연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경기청하고 서울청이 합동으로 청계산을 둘러쌌어요. 네. 그래서 올라가요. 저도 동원됐어요.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게 일자로 올라가게 됩니까? 가다 보니까 일렬로 가고 있어. 길을 따라서. 네. 안 돼요. 가다 보니까 일렬로 길을 따라서 쭉 일렬로 가고 있어 우리가.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데. 올라갈 수 없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둘러싸고 이렇게 해서 끝에 가서 잡으면 된다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논리고요. 그 종이 직접 평면에서 얘기지. 그런 얘기고 산은 불가능해요. 네, 그리고 돼요. 산은요 바로 옆에 있어도 네. 땅속 뭐 가랑잎을 덮고 누워 있어도 그걸 다 찔러버릴 수도 없고 숲이 우거진 상태에서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도 안 돼. 근데 대체로 본인이 쫄아가지고 좀 더 숨을 내다가 빠스락대갖고 걸리는 기회도 네. 그런 경우에 근데 이제 결국 산악수색 실패를 하죠. 네. 그 다음에 밤 시간대인데 이게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럼. 이게 이제 이런 해프닝이 한 번 있었고요. 계속 그냥 미궁에 빠지네요. 이거는 이제 사건은 계속 꼬여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11월 6일이 됐습니다. 네. 11월 6일 11시경이에요. 아, 또 한참 지나서네요. 네, 한참 지나서요. 고생 무지하게 한 거예요. 사실 하기는. 한 달 지나서 한 달. 늦가을이네. 네. 거의 보름 넘게 지났죠. 11월 6일 날 11시경. 이때쯤에 수사본부도 다 지쳐갈 때예요. 아, 그러네요. 예. 다 지쳐갈 때예요. 성남시 가련동 소재 가련터널 뒤편 야산에서 도토리를 줍던 주민이 신고를 해요. 뭘 신고를 했을까요? 이때 신고한 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 도토리 주스러 갔다가 보니까 사람이 매달려 죽어있다. 목매고 죽어있다. 이거 신고할 때는 이거 신고할 때 이 사람은 그냥 근데 사실 산에서 많이 발견돼요. 야산에서 목매고 죽은 사람 신만이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약초 캐로 다니는 사람들이 발견 꽤 해요. 그분들이 신고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고 끌어내리고 그거 하는 거 많거든요. 이분도 도토리 줍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이 목매가지고 숨져 있다고 그러니까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한테. 그래서 경찰이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소지품이 있었어요. 시신에. 네. 김경록이에요. 너무 허망하죠.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사건 발생 27일 만입니다. 결국은 아까 이렇게 가두리 쳐놓고 뒤지는데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맞았네. 사건 발생 27일 만에 목매달아 죽었다고 그때 신고한 사람은 신고했을 때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나가서 본 거예요. 그게 김경록이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안 했겠지 뭐 그냥. 그런데 가서 보니까 소지품 확인해 보니까 그게 김경록인 거예요. 허무하게. 그 순간 수사본부 해체되는 순간인데 그렇게 허무하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본부는 고생은 뒤지겠지만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27일 만에 발견을 했고요. 그 부검했습니다. 부검했더니 최소 7일 전에 죽은 겁니다. 이 발견되기 7일 전에요. 예, 7일 전에 자살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나름대로 숨다 어떻게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 없지. 계속 수색은 들어오지. 검문은 계속하지. 가두리에 딱 갇혀갖고 꼼짝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고 더 이상 전화도 못하잖아 이제. 이제 저 실시간 위치 추적하는 전화 걸어놨을 거라고. 그러니까 추적되는.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11월 6일 날이니까 아마 10월 30일께 정도에 자살을 한 거예요. 됐겠네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자, 더더군다나 산에 숨어 있으면 11월 달에 엄청 춥습니다. 추워요. 배고프고 추워요. 배고프고 춥고 그러니까 이 새끼 이제 뒤진 겁니다. 유서가 나왔어요. 그 유서 보니까 7장인데요 유서가. 많이 썼네. 누나들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형제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살한다. 죽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편안하고 한편으로는 울적하다. 잘 살려고 노력했다.
웃기는 얘기하고 앉았어요. 그 남 강간이라는 새끼가. 그리고 병들고 아파도 어디 한 군데 쉴 곳이 없었다. 이것도 이거 뭐 남 핑계 대는 거죠. 올바른 사람 됐지 뭘. 그다음에 김만재를 죽이지 못한 게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 이거 봐, 이거 쓰레기야. 이거. 어? 형제들만 없어도 끝까지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쉽다. 우리 형제 탓을 해. 그다음 또 억울해서 눈을 못 감겠다. 죽더라도 꼭 김만재만큼은 죽이겠다. 아주 극도의 증오심 표현을 해놨어요. 3명의 누나하고 형하고 친구한테 쓴 겁니다. 이게 이 유서가. 이거 저 마지막으로 이 세상 가는 날까지도 착하게 안 사는 새끼예요. 이거. 얘는 그 이 시신 발견 당시에 가죽 점퍼 입고 가죽 점퍼 있었고 그다음에 파란 티셔츠 입고 있었고요. 운동화를 깨끗한 걸 신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찰이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도피 중에 구입을 한 겁니다. 이게 운동화를. 그래서 신발도 신발 가게도 같이 수배했어야 돼요. 그러네. 신발 안 신고 도주하는 놈은 없거든요. 네. 요게 이제 그 큰 어떤 경험도 되고 교훈도 된 겁니다. 네. 그다음에 10,000원권 한 장 들었어요.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 카드가 3장 있었는데 이게 골 때려요. 신용카드 2에 네이드 카드 하나. 뭐 느끼는 거 없어요? 레이디 카드. 레이디 카드 여성용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신용카드 3장은 이 새끼가 만나고 있던 애인 송씨 그 여성 겁니다. 이게. 그래서 송씨 범인도피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었고요. 이 송씨 같은 경우는 이 새끼가 범행하고 난 다음에 3번에 걸쳐서 통화했어요. 근데 이 통화 내용도 골 때려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새끼가 너 내가 잠시 피하고 지금 댕기는데 그동안에 다른 남자 계속 만나고 그럼 너 죽여버릴 거야. 이거 완전 또라이예요. 이거. 나중에는 나 일을 저질러서 자살할 거야. 이게 애인하고 통화한 내용이에요. 아이고 잘한다. 정말 여러 사람 괴롭히고 힘하게 한 놈이에요. 이 새끼 발견 당시에 그렇게 이제 그 가죽 점퍼고 이랬고 오른쪽 그 어깨 부위, 얼굴 부위가 좀 심하게 부패됐더래요. 다른 곳은 그 날씨가 쌀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체는 대부분 햇빛 받은 쪽이. 그렇죠. 온전했다는 거예요. 대체로 온전해서 부검해가지고 밝히는데 쉬웠다고 그러고요. 거기가 해발 200m 야산인데 꽃지산이라고. 꽃지산. 200m 높아요. 이게 구분응선 숲이 우거지고 아주 가파른 곳. 거기까지 도토리 타러 간 분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참. 어쨌든 발견했네.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것도 뭐 겨울 넘어가서 어떻게 될지 겨울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종결이 됐는데 그럼 이 사건 보면 이 문제 해결했으면 상을 받아야 돼. 원래 수사부가 했지만 이거는 상은 고사하고 문책과 비난만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아까 1번은 광주로 죽이러 간다 그러는데 광주하고 공조 안 했어요. 그렇죠. 공조 안 했죠. 지금 같으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가지감이에요. 거기다가 낙생저수지 인근에 꽃지산 출연 10월 17일 날 제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거까지 나왔는데도 수색 제대로 못해서 결국 못 찾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 근처에요. 이게 죽은 놈 발견된 데가. 그러니까 건성으로 수색한 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거진 숲, 그다음에 산악수색 신창원 얘기한 것처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언론에서는 용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포위는 가능한데 이게 몰아가는 거 토끼머리는 어렵습니다. 포위는 가능.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언론에서는 용서가 안 되죠. 왜? 처음부터 실패 투성이었어요. 저기 그 교수님 그 옛날에 그 강원도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 사건 때도 포위망 3겹으로 했는데 그걸 빠져나가잖아요. 병력을 얼마나 투입했는데. 산악 그건 산이라 어려워요. 어려워요. 산이라. 어려워요. 그다음에요. 밤에 또 낮에도 마찬가지로 산액을 수색하다 보면 산악 수색하다 보면요. 짐승이 많아요. 여기서 부서져 저기서 부서져 깜짝깜짝 놀래요 또. 아주 긴장해갖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옆에서 토끼 같은 게 사닥 붙잖아요. 상대는 쫓는 놈은 살인범이잖아.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 형사들도 그 경찰관들도. 뭐 긴장 땀이 흥건하지. 올라가는데 힘들고 이제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당시 그 산악 실패했을 때 뭐라고 그때 이제 그래 산악 그 이제 언론에서 얘기한 얘기는 그래 애로사항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애로사항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원래 못 간다. 어렵다. 가다 보면 일렬로 간다. 이거 다 이해한다. 근데 언론에서 한 얘기가 딱 뭐가 나왔냐면
처음에 신고했을 때 당신들 그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 언론에다가 얘기했잖아. 근데 그거 물고 늘어졌어. 그렇지,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제 그 왜 경찰이 이제 그 낙생 저수지 그 인근에 나타났다는 걸 뒤늦게 신고를 했잖아. 그 사람 미루다가.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인근을 수색을 했는데 사실은 발견된 데가 얼마 안 되잖아. 거기서. 바로 옆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얘기했겠지. 그때 수색 제대로 했었으면 잡았을 텐데 좀 여기 시신이라도 찾았을 텐데 막말로. 자살 직전에 잡았을 텐데 뭐 했냐. 그랬더니 그때 신고한 사람이 약간 이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신 발견되기 전이니까 그렇게 말했던 거를 기자가 지적을 했어요. 신고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지들이 수색 잘못한 거 안 한 거 잘못한 거 인정도 안 하더니 봐봐라 결국 거기서 발견됐잖아. 이것도 엄청 얻어 터졌습니다. 쥐어 터졌겠네 이거는. 뭐 누구 말대로 허벌나게 얻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은요 기본적으로 늑장 출동했죠. 그리고 엑셀 승용차가 발견됐는데 발견된 즉시 그 안에 수색해갖고 범행일지 털어야지. 그걸 저녁 때 찾으려는 사람들이 어디냐. 지금 무조건 털잖아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하는. 그 당시 그러니까 위에서 나와라 뭐 전문부서 나와라 뭐 하다고 손 안 된다고 놔둔 게 그런 꼴이 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엉성한 초등수사 당연하죠. 뒷북 추적했죠. 형식적인 수색했죠. 결국 이 새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상으로는 뭐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죠. 이거 그 이외에도 이 사건이 왜 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욕을 그렇게 얻어먹었냐면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수사하고 인권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잘못하면 큰일 나요. 수사 쪽을 강조하다 보면 인권이 희박해지고 인권을 너무 강조하면 수사가 효율적으로 안 돼요. 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서 인권과 수사는 잘 균형을 맞춰야지 되거든요. 맞습니다.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논란이 된 게 수사 대상자들 때문에 그래요. 경찰에서는 수사본부 차렸겠다. 이 김경록이하고 연관 있는 사람은 사거리 가서 그 집을 뒤져라. 이거 사실 이 발상 엄청 위험한 짓입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했을까. 근데 안 따졌어요. 친구 8명, 친인척 24명 뽑아갔어요. 그거만 32명이죠. 그다음에 옛 교도소 동기 30명. 이 새끼들은 상관없어 사실은. 옛 빵제비들 30명, 옛 애인 8명. 이 새끼가 또 애인은 8명이다. 옛날 애인 등등 해가지고 뭐 전부 합쳐서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을 몇 명을 추려요? 290명을 추렸어요. 그렇고 뭘 어떻게 한 거예요? 290명을 추려서 그 집을 그냥 가택 수색해버렸어. 지금 상상도 못하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지금은. 야, 무슨 진짜 일일이 압수수색 검증영장 다 받아야 돼요. 무슨 중국 공안.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냥 수사본부 차렸고 일단 잡고 보자는 식으로 그냥. 그래서 인권 침해 논란이 또 어마무시하게 터졌습니다. 그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열받아요. 남의 집 들어가고 막 뒤집어 까니까. 그래서 이게 290명 집을 그냥 사거리 뒤지는 바람에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고 지금은 이런 수사는 안 한다.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그런 논란이 좀 있었고요. 이 김경록이라는 놈은 그럼 도대체 어떤 놈이냐? 이 새끼 전남 해남 출신이에요. 해남 출신이고요. 이남 5녀 가정에 이남 5녀. 이남 5녀 중에 이제 그 한 놈이고 집안은 한 6,000평 정도의 전답이 있는 중농 가정이에요. 먹고 정도 살만. 먹고 살 정도인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이 새끼 중퇴를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82년도에 아버지가 사망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83년도에 어머니만 사망해요. 그러니까 기울이겠지 가세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1984년도에 상경합니다. 서울로. 그 이제 얘 그 학교 때 그 저 기록 생활기록부 보면요. 주의가 산만하고 그 다음에 침착성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조급하구나 성격이. 조급증인 새끼. 그래서 84년도에 상경하고요. 그리고 이 새끼 상경을 해가지고 이제 섬유회사 공장 같은 데 댕겼잖아요. 얘하고 김만재 씨 인연이 상당히 커요. 김만재 씨 처제 김 여인이 있어요. 처제. 그 사람하고 섬유회사에서 만나고 교제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새끼가 86년도에 강도 상해죄를 저질러갖고 구속 수감되니까
사실은 김만재 씨가 헤어지라고 그러죠. 그러겠죠. 강도인데 처제 이런 놈하고 만나면 이제 그런 게 다 쌓인 것 같아요, 이 새끼가.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되고 그 이후로 서울 섬유공장을 전전하다가 김만재 씨가 이제 90년 6월에 김만재 씨가 공장장으로 있는 그 섬유공장에 이 새끼가 들어와서 거기서 섬유공장 그 17살짜리 서 씨 그 여성을 성폭행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로 3년 6월을 살았고 그때 김만재 씨가 나한테 상담 제일 먼저 했다. 성폭행 당했다고. 아마 오리발을 깠나 봐요. 안 했다고. 기숙사 내에서 둘이만 있었으니까 안 했다고 오리발 내밀고 여자는 했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게 뭐겠어요. 당하자마자 그럼 왜 바로 신고 안 했냐니까 당하고 공장장님한테 신고했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 공장장이 그러니까 들었습니까? 예. 울면서 찾아와고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게 진짜 막강한 그 증거가 되죠. 돼요. 이 당시에. 이 당시에. 그리고 저기 관리자니까 최고 관리자. 그리고 그 김만재 씨가 맞습니다. 서양이 김경록이한테 강간당했다고 나한테 울면서 찾아와서 면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순간 이 새끼가 유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3년 6을 먹은 겁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그거에 대한 감정이 쌓인 거예요, 이 새끼가.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고 해줬으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사건 자체가. 근데 이제 그게 감정이 쌓였던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 그 이후에 이제 방에 갔다 온 다음에 이 새끼 살고 나와서 얼마 안 돼요. 3년 6월 받고 94년 7월 달이에요. 90년 6월에 그 나쁜 짓 하고 3년 6월 살았잖아요. 그러면 93년 9월경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94년 7월경에 얼마 안 돼 갖고 그 친구랑 같이 다니던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공장 거기서 아까 얘기한 그 살해하려고 동거남하고 때렸던데 자다가 공격받은데 거기 가서 김 씨를 성폭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 새끼가 까는 오리발 까니까 증거가 없어갖고 검찰에서 불기소가 됐던 거예요. 또 유죄가 혹시 나왔으면 이전 것까지 합산이 더 세졌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새끼 아예 갔지. 근데 아마 증거를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검찰에는 못 찾았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김 씨하고 동거남이 계속해서 진정 탄원서 넣었을 거 아니야. 그 바람에 이 새끼가 많이 시달렸겠지. 그러니까 지가 한 짓은 생각 안 해. 그렇지. 그래서 감정에서 거기서 죽이기로 한 거예요. 어렵다. 그 다음에 이 새끼 차는 이제 확인해 보니까요. 10월 초에 서울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구입을 했어요. 직전에 구입한 거구나. 직전에 구입했어요. 그러네. 그리고 이제 차 내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트 한 권. 그게 이제 데스노트예요. 그 다음에 양말 2켤레. 칫솔 치약까지 다 나왔어요. 도망 다니려고 좀 미리 준비한 겁니다. 오랫동안 하려고. 그리고 트렁크에서 운명지침서가 있어요. 이 새끼 운명지침서. 그 육갑 있죠. 육갑. 육갑 한다고 그러는 게 뭡니까? 이거 점수를 짚어보는 거 육갑이잖아요. 육갑이라는 책자 나왔고요. 비디오 테이프는 빵제비한테 어울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신이라는 비디오 테이프가 나왔어요. 근신. 이 새끼 근신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 살인 일지를 이제 경찰이 분석한 걸 보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새끼가.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자. 그거 좋아요. 좋다. 그런데 그 뒷부분이 아주 살인이면 살인. 노동이면 노동. 범죄면 범죄. 오직 충실할 뿐이다. 일 벌리려면 그냥 무조건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독을 품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나를 전과자로 만든 놈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하고 이렇게 땡땡땡 표시해놨어요. 다 죽인다는 소리죠. 그 대상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거기 나온 게 김만재 일가족 4명 등 총 9명이에요. 4명에다 2명에다가 더 있습니다. 또 더 있나 보네요. 9명입니다. 원래 대상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주에 그 공격했던 김씨, 이씨, 동관남 이씨 여기에는 당구장 표시하고 뭐라고 써놨냐면 얘들을 모두 죽이고 같이 죽자. 뭐 이렇게 기재해 놓기도 하고요. 나머지 3명은 누구일 것 같아요? 봐요. 김만재 씨 4가족. 그 다음에 광주 2, 6이죠. 셋 남았죠. 셋 중에 하나는 김만재 처제. 그럴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만났다 헤어진 처제. 무조건 그다음에 전 애인 2명이 거기. 자기를 배신했던 여자 친구들. 여자 2. 그래서 9명입니다. 무서운 놈이다 진짜. 사실은 이 사람들도 다 경찰이 보호 조치했어요. 신변 보호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본부 차렸는데 정말 못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허위 신고. 허위 신고예요. 이거 정말 수사본부 차려서 저도 수사본부에서 있으면서 정말 화나는 일이 진짜 많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허위 신고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장난치는 거. 10월 16일 날 23시 30분경이에요. 10월 16일 날
그러니까 그 저 김경록이 뭐 그 낙생 저수지 그 신고 직전 전날에 네. 수사본부에 김경록이를 자처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나 김경록인데 이러면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야 빨리 발신 추적해 잡아. 발신 역추적했겠죠. 네. 갔더니 공중전화에서 장난치고 있어요. 이 새끼 잡았더니 장난 전화하는 거예요. 경찰 연맥이는 거죠. 네. 그거 이외에도 약 한 400여 건의 제보 전화가 왔는데 3분의 1 이상이 장난 전화였습니다. 왜 그래?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야 이거는. 이때 사용된 수사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나 썼어요? 연 25만 명의 경찰력을 동원했거든요. 예. 그리고 전국에 있는 경찰들 다 공조수사했죠. 예. 저도 공조수사했잖아요. 예. 40억 원 들었습니다. 와 그때 40억. 27일 동안 40억 날린 겁니다. 그때 40억이면 그 당시에 수원 장안구 그 구 네. 2달 살림비입니다. 2달 예산이에요. 네, 2달 예산. 어마어마하다 진짜. 그 짧은 순간에 40억 원의 수사비가 들어갔어요. 국민들 불안하니까 그렇게 해야 좀 방법 없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수사비 4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27일 동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민들의 불안이에요. 사람들 그 일대에 그때 밤에 안 다녔을 거 아니에요. 밤에 못 돌아다녔다니까요. 그리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밤에 하도 검문을 해서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했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포상금 봅시다. 1000까지 올라갔죠. 1000까지. 1000만 원. 그러면 도토리를 줍던 정 씨 67세예요. 정 씨의 그 시체를 신고해 준 것 때문에 종결이 됐잖아요. 변사체 신고로 치안 공백을 불러올 수 있는 경찰력 낭비를 방지했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켰죠. 그러면 이 사람 받을 자격이 있지 않나요? 있어요. 일단 찾아냈으니까. 죽었던 그다음에 아까 낙생저수지 얘기한 분 있잖아요. 윗단 집에 라면 끓여 먹고 도망갔다. 그분도 이제 수지 동천면 주민인 64세 여성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망설이다 신고했지만 그래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저 경찰이 배치하고 포위하는 바람에 이놈이 더 못 간 거 맞거든요. 맞아요. 더 못했을 그래서 거예요. 꼬치산 쪽에 뒤진 거거든요. 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범죄 의지도 꺾었고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는 걸 막았어. 그럼 이 두 사람이 그 신고한 것 때문에 유공자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유공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1000만 원을 500씩 나눠줄까? 아니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냥 중요도를 생각해서 각각 1000만 원씩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얘기가 수사본부에서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애초부터 안 된다고 봤습니다. 왜 안 되냐? 규정이 없어요. 그치, 규정. 이거 지급 규정이 없어요. 예산이라는 건 여기서 유병헌이 얘기가 나오죠. 유병헌이가 발견된 매실밭 주인이 신고했어요. 자 그러면 유병헌이가 그때 몇억 걸었죠? 엄청 세요? 그거 발견한 사람한테 줘야 되잖냐 이 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매실밭 주인은요 자기가 관리하는 전담 내에서 시신이 발견되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법에. 신고를 안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 거예요. 자기 전담에 거기는. 있는 시신을 발견해서. 그래서 그분 10원도 안 줬어요. 그거하고 이 맥락이 비슷해요. 이거는 김경록이라고 생각하고 매달린 놈을 신고한 것도 아니야. 그다음에 김경록이 이미 죽은 놈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처음에 낙생저수지 인근에서 신고한 분은 그것도 김경록이라는 확신이 없어. 거긴 확신은 없죠. 결과적으로는 그 인근을 김경록이라고 판단하고 포위하고 압축하는 결과는 좋지만 확신적으로 김경록이라는 어떤 그 근거에 의거해서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검거 공로로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누리 그래요. 누리. 법은 그래도. 그래서 적정선의 사례비 형태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 얼마 줬는지 대충 아는데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단 드리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김경록의 잔인성과 행태를 보면 얘가 그 해 9월에 온보이니 사건이 있었어요. 온보이니 사건의 영향을 좀 받은 걸로 보여요. 그러고 막갔죠. 범행 6일에서 7일 전부터 범행 직전까지 범행 일지를 작성했거든요. 대학노트 9페이지에다가 그렇게 했고 전과자인 자기의 삶을 포기한 심정을 많이 써놨고요. 거기다가 보복 대상에 대한 섬뜩한 증오심이 기록이 돼 있는데
아주 섬뜩한 증오심 기록이라는데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네. 이거 보면은 네. 이렇게 했어요. 김만재를 하루 종일 찾아다녔지만 헛수고 내일은 처제 김 누구누구를 꼭 찾아 죽이자. 네, 처제. 김만재 씨 처제. 네가 날 망친 것처럼 나도 널 위해서 인생을 망쳐주마. 이런 기록도 있고요. 또 앞으로 30분만 있으면 찾아가지. 인간 쓰레기 김만재 씨를 말하는 거야. 이 김만재가 빌라에서 잘 살고 있다니 이놈의 세상도 참 너무하지. 이렇게 원망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 등등이 그 범행일지에 쭉 그 기록돼 있었습니다. 아유, 이거는 그러니까 지 맘대로 이 새끼는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온보인이처럼 범행을 세상에 널리 알리려고 했다는 그런 것도 써 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저는 이 김경록이 사건이 이름 석자도 내가 평생 잊어버릴 수도 없고요. 내가 직접 안 했어도 네, 워낙에 뭐 그 당시 경찰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었고 네, 네. 김경록이 사건이 이거 났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의 제목은요 법정 증인 보복살인 사건이에요. 그러네요. 법정 증인 보복살인 네. 사건. 그래서 이게 이때 형사들이 부수적인 임무가 하나 더 들었어요. 그 당시에 한시적으로. 네. 뭐가 들었느냐 하면요. 법원에서 요청을 해요. 이제 그때부터. 증인 보복. 우리 사건에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이거 경찰이 조금 이게 모방범죄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와서 컨트롤 해달라. 형사들 그때 엄청 툴툴거리면서 그거 하고 다녔어요. 일을 못 하겠더라고 일을. 그 툭하면 법원에서도 뭐 그 요청을 해요. 그래서 법정 증인 그 보호하러 다니는 하고 일을 못 할 정도의 그런 시간도 꽤 길었게 있었어요. 김경록이 덕분에. 어쨌든 이 새끼 잡혀갖고 처벌받았어야 되는데 죽어버리니까. 네, 죽어버려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데 법정 증인 보복 살인 사건 하면 1번으로 뜨는 게 김경록입니다. 김경록의 사건을 오늘은 좀 다뤄봤습니다. 언론에 안 나오는 것까지 교수님 잘 정리해갖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오늘 법정 증인 보복 살인 사건 대한민국 살인 사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